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배구조, 좀 어려운 말인데요. 기업을 갖고 있거나 경영하는 결정권 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삼성전자, 한국 경제를 이끄는 큰 기업이지만 다른 대기업 또 재벌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소유, 경영구조, 즉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변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인적 분할 등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양한 관람 상품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슬금슬금 극장 배불리는 방식의 관람료 인상일 겁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천만 관객 시대에 맞지 않는 극장의 꼼수 요금 인상, 두 번째 인터뷰에서 지적해드립니다. 화요일은 경제 도미노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국가 예산안이다 라고 하고 있는 400조 규모의 예산안 심사. 지금 국회는 온통 정국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이 예산안의 실체와 또 목표에 대한 이야기 최백운 교수와 함께 지적해드립니다. 국내 최고 기업이든 문화 서비스든 국회든 그 지배구조의 최종 결정자는 소비자, 국민 아닐까요?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회사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겠죠. 배당을 늘리고 글로벌 기업 출신 사회이사를 추가로 한 명 이상 추천해서 이사회의 기업 지배구조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인적 분할, 결국 이 이재용 부회장의 전면 경영을 내세우기 위한 조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방침만 나와서 시장의 실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이 삼성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이 제안한 것도 사실상 거부한 거다, 아니다 일부분 수용한 거다, 이런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내용과 배경 어떤 내용일까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얘기만 들으면 좀 단어들도 낯설고 어렵긴 한데요. 이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 주요 골자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배당을 확대해서 주주 이익의 환원 정책을 좀 강화했다, 이런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배 구조도 개편해서 현재 좀 취약한 그 오너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방안. 현재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미래 실행 예상이 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이번에 주주들에게 또는 시장에 공개했다, 이렇게 봐야죠. 예,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주주들 혹은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단기적인 이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얘기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헤지펀드인 엘리엇, 이 삼성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엘리엇이 요구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아니다, 수용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엘리엇이 그때 제시했던 게 네 가지 안이었는데, 네.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하고, 네. 삼성전자의 사업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라.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중에서 30조 원을 특별 현금 배당해라. 네.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3명의 사회회사를 선임하라. 이런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네. 이 중에서 좀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나스닥 상장을 하라.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약간 좀 삼성전자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엘리엇과 그렇게, 의견이 충돌했다,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예. 자, 이 지주회사라는 이 구조 자체도 지금 삼성 측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얘기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 좀 말은 어렵지만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건데,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활용한다, 이게 지금 삼성의 발표거든요. 네네네. 예,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75%를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란 말도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회계상의 용어인데요. 네. 쉽게 설명을 하면
기업이 이제 사업 활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비용이나 세금이나 투자 이런 것들을 빼고 남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가 현금을 쓸 수 있는 돈. 네. 이걸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네. 이건 이제 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한 13조 원 정도의 잉여 현금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아마 15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보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30에서 50%를 배당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충 한 4조에서 4조 5천억. 네. 요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 정도의 돈을 이 주주들에게 네. 주겠다. 그리고 네. 엘리엇이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75%를 환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엘리엇이 주장을 했나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연결 기준의 현금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현금 자산이 한 140조, 150조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순수 현금 자산이 연결 기준으로 한 100조 원 가량 되거든요. 네네. 예, 이 돈에서 이제 한 75%를 내라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매년 그 시설 투자를 하는 데만 24조 원. 네. 그리고 또 R&D 투자에 10조 원 이런 등등 반드시 넣어야 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그 30조 원을 배당하고 나면은 자칫하면 삼성전자에 남는 그 잉여 현금이 없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좀 요구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나 좀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익을 원하니까 네.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삼성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받아들였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한 4조 원 규모로 이 이익을 돌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시가 배당률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시가 배당률이라는 말도 또 시청자들도 좀 어려울 텐데 네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의 네. 비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그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한 1.5% 정도. 네. 그러니까 100원에 사면 한 15원 정도. 네네. 1원 50전 정도의 그 배당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약 3조 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한 4조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 정도 올라갔죠. 네네. 주당 작년에 한 2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28,000원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주주의 이익을 구현한다. 정말 주식회사로서의 어떤 네네. 변화 이런 것들이 읽혀지긴 합니다. 좀 구조와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네. 3명의 독립적 이사가 엘리엇이 요구한 바였는데 지금, 1명의 글로벌 기업 출신 사회이사 1명을 추천하겠다. 또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네. 말 그대로 좀 전문성이나 투명성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문이 있는데. 네네. 엘리엇이 이제 최소 3명 이상이 독립적 이사, 사회이사입니다만은. 네네. 이거를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독립적 사회이사라고 하면 외부의 추천, 즉 그러니까 외부 주주들의 추천에 의해서 3명의 사회이사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의 발표를 보면 글로벌 기업 CEO 출신의 사회이사를 1명 추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추천의 주체가 회사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독립적이진 않네요. 결국 현재 삼성의 사회이사가 5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엘리엇이 주장한 건 그중에 절반 이상을 독립적 사회이사를 해라 이런 얘기고. 삼성의 입김과 무관한 이사를 추천해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 측에서는 1명을 추천한다고 했으니까 20%밖에 아니잖아요. 5명 중에. 그러니까 가버넌스를 좀 투명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재벌이나 그룹에 대한 문제들, 기업에 대한 문제들 제기할 때마다 이 사회이사의 중요성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한 걸음 내딛지 못했다. 네, 이런. 삼성도 그렇게 쉽게 내줄 부분은 아니죠. 예. 자, 이제 이 지주회사 전환, 물론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지금 삼성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삼성 내부로서는 이재용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궁극적 도달점이 될 테고요. 네네. 또 시장도 기대하고 있고
반대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핵심이 인적 분할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네. 이게 이번에 좀 포함이 되지 않고 6개월 시한을 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적 분할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네. 삼성전자의 지금 그 오너가 지분율이 5%잖아요. 네. 그 인적 분할이란 무슨 얘기가 하면 새로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두 개 회사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됐을 때 네. 양쪽 회사의 오너 일가가 5%씩의 주식을 똑같이 갖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의미이고. 네. 그런데 이게 인적 분할을 왜 6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당장 해도 될 텐데. 네. 왜 6개월이라는 그 시한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을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으실 텐데, 현재 그거는 삼성그룹 전체가 처하고 있는 입장과 좀 관계가 있어요. 그 네. 상황과. 우선은 그 삼성전자 5% 지분, 그러니까 1대 주주가 이건희 회장이신데, 네. 지금 한 4% 정도 지분을 예, 갖고 있거든요. 3.55. 예, 예. 3. 몇 프로 되죠. 네, 부인이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거의 한 10조 가깝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러니까 이 부분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받으려면 네, 그만큼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도 지금 안 된 상황인데 네. 자칫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상속세를 내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비용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든다. 좀 어려운 예. 부분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성그룹이 외부적인 환경인데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작년에 있었던 그 합병 문제도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잖아요. 예, 최순실 게이트라는 엮여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이제 연루되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부담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인 여론 내 문제도 좀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또 주가도 너무 높아서 자칫 잘못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오는 과도한 비용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좀 네. 주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뭐 확실한 경영권의 확립, 승계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또 정치적 고려점들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예, 이 앞서 말씀하신 이 지주사 인적 분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사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대개는 꽤 많은 주식 비중이 돼 의결권, 쉽게 말해서 이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에 대한 기능은 없는 주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자사주의 마술이라고 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렇죠. 현행 상법에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네.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는 그룹의 경영 결정에 이 자사주가 뭐 어떤 실력을 행사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기업을 분할하게 될 경우에 네네. 지주회사가 만약에 이 자사주를 보유하게 된다면 네. 이게 의결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네. 현행법상 그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이제 그 삼성전자의 자사주 비율이 한 13% 정도 되는데 네네. 현재는 뭐 의결권 행사를 못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을 해서 두 개 회사로 분리가 되면 네. 지주회사로 가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의결권이 행사하면 결국 뭔가 하면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최근에 이제 말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야당 의원은 지금 이 자사주 의결권 금지라는 이 법안도 지금 내려고 그러고. 네,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조금 서둘러야 되는지, 네. 어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고민이 돼 있죠. 예, 이게 지금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삼성의 어떤 지배 구조, 경영 흐름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향후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네. 지주회사 체제로 가지 않으면 현재 있는 지배 형태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더욱이나 또 앞으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이재용 체제가 들어섰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또 다음에 현재 지금 사실상 지주회사로 돼 있는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도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최소 뭐 상당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여론의 어떤 그 지지도 받아야 되는 네,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자칫하면 또 다른 어떤 스캔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걸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공시한 내용들도 보면
매우 조심스럽게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다 안 한다 확정적이지 않고. 네. 자, 그래도 기업이 투명하게 같이 좀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걸 또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경제에서 또 어려운 경제 뉴스에서 등장했던 말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쉽게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립니다.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예산입니다. 오늘 경제 도미노 시간에도 관련 인터뷰 준비해놨는데요. 가정에서조차도 매년 큰 행사를 중심으로 얼마의 돈이 나갈지, 꼭 필요한 학비, 생활비, 난방비, 냉방비 얼마가 나갈지 그걸 계산해서 씀씀이를 설계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12월이 되면 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입니다. 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세법 관련해서도 여야는 맞서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통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 적재적소에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또 국가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이 400조가 넘는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 갖고 국회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고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죠. 본인 아니라 가족,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1661-6595, 1661-6595번 전화입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제일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0.1% 안에 들려면 얼마 버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3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 계속 어렵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도 전망지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값 떨어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관련 뉴스 세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0.1%에 들려면 3억 6천 벌어야 되는군요. 네, 한국노동연구원이 전체 직업을 16개로 세분화해서 이 평균 소득을 분석을 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상위 0.1%의 기준이 3억 5,900만 원, 또 1%의 기준은 1억 1,9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위 5%는 6,840만 원이었습니다. 이 최상위 소득 0.1% 집단에 속한 직업군을 좀 보니까 이 전문 경영인인 관리자가 28.7%로 가장 많았고요. 의사가 22.2%, 사업주가 12.7%, 금융소득자가 12.5%, 금융인이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관리자와 사업주를 합하면 40%가 넘는데요. 이 최상위 소득자 10명 중 4명은 경영자인 셈입니다. 또 의사와 금융 전문가, 또 과학공학 전문가, 법률 전문가 같은 이 전문가 집단이 전체의 32.6%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다 남 얘기 같아 보이는데요. 네. 자, 평균 소득은 그래도 금융 소득자가 높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금융 소득자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 등을 통해서 이 소득을 얻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최상위 소득자 중에서 금융 소득자, 또 이 부동산을 임대해서 소득을 얻는 부동산 사업자 등 이른바 이 금수저인 이 재산 소득자의 비중이 16.8%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금융 소득자는 평균 소득이 13억 5천만 원에 달해서 이 전체 직업군 중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최상위 0.1% 소득 계층에 공무원과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무했고, 생산직 중에서는 일부 기능직 근로자가 0.1%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 계층 내에 의사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 비중은 낮았다고 합니다. 예, 참.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계속 나빠지고 있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71을 기록을 해서 10월보다 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7월에 72에서 8월에 71로 떨어진 뒤에 석 달간이 보합권을 유지를 하다가 이달 들어서 간신히 1% 오른 건데요.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고, 그렇지 않은 기업,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거고요. 반대면은 그 반대를 뜻합니다. 네네. 한국은행은 이달에 이 석유 정제업종의 정제 마진이 호전된 데다가 이 자동차 회사들의 파업이 끝나면서 그나마 좀 지수가 소폭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음 달 전망 지수도 나왔습니까? 네, 제조업의 12월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71을 기록을 했는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업황 전망 지수가 72고 전월보다 오히려 1%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제조업체들은 이 경영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24%로 꼽아서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서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지적한 응답이 20.3%를 기록을 해서 전월보다 3%포인트나 좀 늘었습니다. 예. 자, 부동산으로 고개 돌려보겠습니다. 이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8개월 만에 하락세다. 오르다가 내려오게 됐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니까요, 11월 이 KB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이 전국 기준으로 96.7을 기록을 해서 지난달에 113.1보다 16.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89.8을 기록한 후에 8개월 연속 상승을 하다가 이달 들어서 100 이하로 떨어진 건데요. 이 지역별로는 서울이 29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95.5를 기록을 했고, 수도권도 23.2포인트 떨어진 97.2로 100을 밑돌았습니다. KB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아파트 시장의 현장 경기 체감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전망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일단 전망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예, 지난 3일에 부동산 대책을 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 가격 전망 지수의 상승세도 좀 멈췄는데, 전국 기준으로 101.7을 기록을 해서 지난달보다 10.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1포인트 하락한 99.1, 수도권은 14.4포인트 하락한 101.15 조사가 됐습니다. 예, 물세라고 하는데요. 수도요금
서울시에서는 신용카드로도 이제 자동 납부 가능하네요. 네, 그동안에는 수도요금 자동 납부는 은행 통장 계좌로만 받았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이 신용카드까지 좀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장 계좌로 자동 납부를 하면 잔액이 부족할 때 미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불편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신청하려면 다음 달 1일부터 이 서울시 전자납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BC나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13개 카드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톱 뉴스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실사주 기사를 꼽고 싶은데 예전 설문조사에도 좀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게 내수 부진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좀 꼽고 있는데 이 국내외 불확실성이 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환경인데 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이 안 보이는데 힘껏 달릴 수는 없겠죠.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1000만 관객. 이 한국 영화의 흥행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명 낸 관람료 수익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겠죠. 단순하게 최근 영화 티켓 값이 9,000원인데요. 1000만 명을 곱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차등요금제라는 게 영화관에 생겼거든요. 좌석별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요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다른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봤더니 결국 영화관만 배불렀다. 배를 불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공정위원회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요. 공정위도 관람료 인상 담합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과연 소비자들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배만 불리는 일이었을까요? 이 소비자 관련 운동을 오래 해오신 분이죠. 소비자단체 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김연아 회장 연결해서 문제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이 영화관에도 좌석별로 또 시간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요금이 다른 줄 사실 저는 몰랐는데요. 올 네. 봄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영화 요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CGV가 지난 3월부터 좌석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이코노믹 존, 그 다음에 또 스탠다드 존, 프라임 존 해서. 그래서 이코노믹 존은 또 그 앞좌석에 네네. 잘 안 가는 좌석이니까 1,000원을 깎아주는 것 하게 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존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프라임 존은 오히려 돈을 1,000원씩 얹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선택권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표방하면서 했지만은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인상 가격과 결국은 뭐냐면은 관람료가 상당히 차등화가 오히려 소비자한테 득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 발표된 거 보니까 평균 430원, 영화관은 한 일주일 동안 1,000만 원 더 벌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성수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지 숙박업소가 가격이 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화관도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의문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영화관은요, 콘서트라든가 뮤지컬, 스포츠 경기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좌석 배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 퀄리티는 오히려 체감을 못 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 소비자 선택 확대를 빌미로 해서 오히려 가격을 나눠놓고 나서는 이 공급자 중심의 이런 가격 인상과 그다음에 수익 증대만 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판받고 네. 있는데요. 예. 앞서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이 영화 관람석 중에 이코노미석은 4%입니다. 전체 객석이 그렇죠. 100석이라면 네. 4개만 이 할인되는 게 4자리밖에 없다 이 말인데요. 네. 지금 국감에서도 9월에 지적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한번 살펴봤더니 영화 관람료가 33% 올랐더라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영화에서 위안도 받고 힘도 얻어가는데 네. 이게 또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그래도 서민들이 이 문화생활을 하는 근간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CGV, 롯데시네마, 그다음에 메가박스 이런 3대 멀티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런 영화관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92.2%가 돼요. 아,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지난 2014년도인가요? 요금 다변화를 이유로
2D 영화 관람료를 또 1,000원씩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CGV가 좌석별 시간대별로 해서 관람료를 또 차등화시킴으로 인해서 뭐 롯데 그 시네마 메가박스가 등달아서 올라가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주말 프라임 시간대와 이 좌석이 11,000원으로 그 가격이 인상되는 네. 이런 현상이 생겼고 나아가서는 3사가 동일하게 이 담합의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네네. 예. 지금 뭐 담합 관련돼서는 이제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알아봐야겠지만 사실 참 공교롭게 올해 이 중반기쯤에 다 올라가게 됐는데요. 네네. 이 영화료도 문제지만 네. 뭐 많은 분들 영화관 가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팝콘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고객들이 이용하는 이 매점 매출도 너무 바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제 뭐 영화관에 가면은 사실은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있도록 못하게 돼 하죠.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는. 네네. 예전에는 그랬죠. 예, 그러는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또 못 갖게 암암리에 못 갖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팝콘이라든가 음료 같은 거는 이제 그쪽에서 사는데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물가감시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콤보 상품이다 해서 팝콘 라지 사이즈 1개하고 네. 그다음에 미디움 사이즈 탄산음료 2컵을 네. 원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원가가 1,813원인데 네. 실제 소비자가는 8,500원으로 팔리고 있어서 네. 약 한 4.7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음료 제조기 이용하죠. 또 대량 구입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네. 어마어마한 이익을 또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자 하는 게 이런 간단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음료 같은 데에서도 많은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게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팝콘 라지 사이즈를 각 그 메가박스 그다음에 롯데시네마 이래갖고 큰 멀티플렉스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동일하게 팝콘이 5,000원, 탄산음료 리터당 2,500원. 그다음에 콤보 아까 얘기했던 라지 네네. 사이즈 1개에다가 탄산음료 2개 있는 게 8,500원에서 또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도 네. 또 담합이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는 취지보다는 이게 기업들 배불리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그렇죠. 자아내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자, 이게 자꾸 뭐 영화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또 극장이기도 하지만 좀 비판의 얘기만 네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화 보러 갔는데 앞에 광고를 봐야 되거든요. 네. 돈 내고 내가 영화를 보러 왔는데 왜 저 광고를 다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극장 수익인가요? 그렇죠. 수입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2010년도에서 14년까지 광고 수익이 한 5%에서 9.3%로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2배 뛰었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 20분 정도의 이러한 그 광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에 한 22개 이상의 이러한 광고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 영화에는 이 광고 시간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이 제공된다든가 이렇게 영화 관람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희석시켜 준다든가 이게 아니고 이쪽 저쪽으로 다 이익을 챙기는 네. 이러한 그 좀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광고 수익에 대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안 오고 있다는 건 뭐 네네네. 지금 상황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좀 뭐 당장은 아니고 아직 조사 중이긴 한데요. 네. 어떤 면을 좀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왜 개선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그 서민적인 문화생활로서 근간을 이루는 건데 결국은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큰 3대 그 독과점으로 92.2%의 이러한 독과점 업체들이 좀 윤리성을 확보하고 자율경영 체제의 그 책임감을 좀 느껴서 소비자 중심적 가치를 발휘해서 편의성과 서비스 또 쾌적성 이런 것 등의 서비스를 좀 강화시켜주고 가격도 적적 가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너무 지나치긴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일종의 공급자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영화관이 됐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 결국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극장도 살아남을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지금 최순실 사태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관련해서 굉장히 전국이 뜨겁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러우면서 당장 필수적인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400조 7천억 원의 예산안 심의 금요일까지 가능할까요? 청년 일자리 확대, 저출산, 생활 밀착형 예산은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그 쓰임새와 또 조속한 이 시행이 아주 급할 텐데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쟁점,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400조가 큰지 작은지도 워낙 큰 돈이어서 잘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예산 편성 방향도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먼저 규모는 예산의 규모는 이제 경기 상황이라든가요, 공공지출의 어떤 자연 증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단지 그 4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심사가 안 되어지고 낭비되는 기억이 많다 보니까는 네. 이 예산안 규모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 편성을 이번에 쭉 보니까요, 정부가 이제 발표한 목적이요, 일자리 우선, 경제 활력 우선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가지 점에서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네. 먼저 이제 재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경기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조절 기능. 네. 예, 경기가 이제 나쁠 때는 좀 이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에 좀 이제 도움되게 하는 것이고요. 네. 경기가 이제 과열될 때는 좀 이제 재정을 축소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식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경기 조절 기능인데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내년 상황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주 불확실하고 굉장히 지금 2%대 초성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네. 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정부가 이 재정 규모를 적게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 이제 경상성장률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질성장률을 합한 게 이제 경상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경상성장률을 4.1% 전망하는데 그것보다 낮은 3.7%로 이제 지출을 이제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년에 이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재정 절벽에 다시 직면하고 이제 재정 조기 집행하면서 추경 편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용처라든가 사업의 효과성인데요. 네. 예산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경제 체질이 강화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미 우리가 대부분 시행했던 대책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산안에 보게 되면요. 네. 근데 이미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던 것들인데 네네. 이런 걸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이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재정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규모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의 함정에 빠진 결과다. 세금을 그러니까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 중에 하나인 5.3%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의 8.5%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3% 이상 못 미치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복지 예산 증가율도 보게 되면 한 3.4%에 불과합니다. 여기 자연 증가분을 이제 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 예산이 그 OECD 평균이 한 16.7% 되는데 우리나라 5.9%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이상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는 민생이라든가 복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향에 종합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심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 조목조목 뭐 네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의 예산안 규모로서는 좀 부족한 면,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들, 또 증세 없는 복지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이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부분들, 또 이 가장 중요한 요즘 시기에 필요한 안전망이죠. 민생복지 이런 대안의 부족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띌 만한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돈이 돌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SOC, 네. 뭐 도로 항만 건설 뭐 이런 것들, 당장에 좀 돈을 푸는 이런 것들인데, 이 세계 각국에서는 좀 요즘 확대하겠다. 이 트럼프 당선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게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 이제 직접 비교하기 좀 힘들고요. 네.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공항이라든가 도로가 굉장히 지금 낡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SOC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네네. 상당히 이제 노후화가 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 건설 토목 부분이 굉장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SOC 예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졌어요. 네. 단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조차도 SOC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산안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안도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었어요. SOC 예산이요. 네. 지난해보다도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G20 국가라는 게 있죠.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길이가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1위로 가장 길어요. 예, 이미 그러니까 SOC에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은 이제 맞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번에 최순실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삭감된 예산들이 지역구 이제 그러니까 예산으로 네. 이게 그 편입이 되어지면서 SOC 사업이 다시 그러니까 증액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창조경제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줄면서 또 이 지역구 의원들의 이 표를 위한 예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요. 그것 외에도 지금 앞서 뭐 복지 관련해서 중요한 이 예산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지만 이일 처리 여부 관건이 지금 누리과정, 또 법인세 소득세 조절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야가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누리과정 예산은 이제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이제 무상보육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제 공약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지방교육청하고 그러니까는 그 예산이 있니 없니 이렇게 저는 이게 분쟁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면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 회계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계속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 얘기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법인세율을 지금 이제 야당은 정상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네, 정부 때로요. 맞습니다. 내려온 걸 올리자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시는 거죠. 최고세율만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최고세율은 대부분이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대상이 되는데 네. 이 기업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정상화시킨다고 투자가 줄어들 염려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안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세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조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네.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득하고 기업소득 간에 굉장히 불공정 배분이 심한 나라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업들도 좀 그러니까는 사회 통합 차원 속에서 좀 이걸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좀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그래야지만이 이번에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국민들 눈살 찌푸린 일을 또 반복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좀 이제 우리가 실겸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은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 이 실효세율로 따져봐도 저희가 사실은 이 선진국들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축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뭐 기업이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2일 처리인데요. 이 매년 겪는 일 같습니다. 이렇게 좀 졸속 처리가 되면 결국 또 추경 같은 이 보충 요법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좀 잘 처리될까요? 아마 그러니까 이 지금 누리과정 예산하고 법인세 빼놓고는 별로 논란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논란되는 게 없는 게 좀 신기한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예산 심의한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결국은 논란 없이 그러니까 이걸 되게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저는 졸속 심의가 되지 않았는가, 네. 부실 심의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용 예산이라는 것도 발생하게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보게 되면 편성하는 과정이 있고 심사하는 과정이 있고 집행하는 과정이 있고 결산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지역구 관리에 이제 급급한 국회의원 이제 이 선거구제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 관리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급급하고 지역구 민원 이제 해결 차원에 이제 그러니까 초점을 네. 맞추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실 심사하게 되고요. 예, 결국은 심사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네네. 그러니까 심사가 부실해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결산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가 다음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도 않아요, 문제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그러거든요. 예, 공전하고 있고 또 이 정치적인 논란, 또 개인 지역구 챙기기 이런 문제들까지 참 예산안에 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계속 교수님과 이 문제 한번 지켜보고 또 같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함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3338님 또 1642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8801님께 생수, 5316님께 원마운트 티켓, 9988님께 라마다 호텔 숙박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내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